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여야 정치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상황,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박성준 의원과 함께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보는 품격 토론, 오늘도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치권 상황 예상해보는 위클리 정치, 그리고 국내 스포츠 소식을 담은 스포츠 먼데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KBS 라디오 정격 시사는 유튜브로 지금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 라디오와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입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아페 회의가 폐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일본, 중국과 한반도 영내 안정을 위한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과 2년 만에 만났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30분가량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이 영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하자고 촉구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회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을 서로 요청을 하면서 내년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을 계기로 시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일본 이시바 총리가 처음으로 함께한 한미일 회담도 가졌는데요. 삼국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러 군사협력을 강하게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또 그간 다져온 안보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 정상회의 협력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지대지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걸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간밤에 보도했습니다. 이번 에이펙에 트럼프 당선인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에이펙 정상들의 관심은 곧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정부에 쏠렸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폐막일에 발표한 마추픽추 선언문에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정치권 소식입니다. 중형이 선고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민주당이 아주 강도 높은 수위로 지금 반발하고 있죠. 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장애 집회에서뿐 아니라 당 공식 기구가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로 규정하면서 재판부 판사 이름을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진실을 외면하고 검사의 날조된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형이 확정되면 지난 대선 때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2심 땐 당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토요일 장애 집회에서 여러분이 있어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 대표가 판결에 대해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야권에서 검찰의 희생양으로 생각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판결 불복과 투쟁 선언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주말 형사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건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최악의 양형 가중사유라고 말했고, 박상수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주말 집회에서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한 건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아주 빠르게 개각 발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파격적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른 논란이 계속 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즉흥 인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갑자기 발표된 일부 인선을 놓고 지금 미국 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뒤 자택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때만 해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미정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시간의 비행 중에 맥 게이츠 후보가 깜짝 발탁됐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자택에서 보고를 받던 중에 폭스뉴스 진행자인 피트 헤그세스를 갑자기 내정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1980년대생입니다. 통상적인 검증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인데요. 이렇게 발탁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이 아직 해소가 안 됐고 네.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충성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개의치 않는 모습인데요. 미국 상원의 내각 인준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해 휴회 임명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회 임명은 미 상원이 휴회 중일 때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제도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조치로 써야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미 의회에 휴회 인준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네. 자, 의료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초 여야 의정협의회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 야당이 빠졌어요. 그래서 의정협의체가 됩니다. 여의정협의체. 어제 두 번째 회의를 했는데 역시 평행선을 달렸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여의정협의체는 어제 2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의료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증원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의료계는 미충족된 수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거나 예비 합격자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내년도 정원을 일부 줄여달라고 했는데요. 정부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령을 따로 만들거나 개정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6년도 의대 증원 문제도 쟁점인데요. 정부는 내년 5월 말을 시한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2026년도 증원은 아예 보류하고 2027년도 정원부터 논의하자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학 의대생들의 참여 없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보니 정부 여당은 의료단체의 추가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의대생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배제하지 않는 한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이 접경 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열흘 연속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죠. 네, 북한은 어제 새벽에도 강원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열흘 연속인데요. 초기에는 서북도서 지역에 국한됐지만 지난 14일부터는 경기와 강원 북부 등 접경 지역 대부분에서 이런 신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무인기 출현에 대비해 GPS 전파 교란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란이 군 장비나 작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민간 선박과 항공기 운항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파 교란에 당하면 배의 소통 수단인 국제 상선 통신망이 마비되고 실제 배가 남한 수역에 있음에도 내비게이션 단말기상에선 북한에 있다고 잘못 표시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자칫 우리 선박이 북한 수역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어 당국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세대학교가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네, 연세대는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지난 주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연세대는 자연계열 논술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오로 문제지가 시험 1시간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됐고 그 사이 시험 문제가 인터넷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법원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험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금 1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연세대가 가처분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한 건 1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경우 2심에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험생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논술시험이 무효화되면 재시험을 치르는 방법과 아니면 대학 측이 261명을 뽑는 이 전형 모집 인원을 아예 정시 전형으로 돌려버리는 방법이 거론되는데 이 경우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논술 시험이 인정될 경우 부정행위가 벌어졌을 가능성을 또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혼란을 줄이려면 본안 소송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강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0.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대관령이 영하 6도, 그 밖에 내륙 곳곳으로 영하 2도에서 영하 4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앉았는데요. 낮 기온도 올가을 최저기온 예상돼 서울과 세종시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전이 8도, 강릉, 광주 9도, 부산 13도에 그치겠고요. 당분간 추위가 이어집니다. 주 중반 수요일 낮부터 목요일 사이 이번 주 중 가장 기온이 높이 오르겠지만 평년 수준이 되겠고 다시 주말 휴일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겠습니다. 가시거리도 좋은데요. 다만 동해안은 차츰 흐려지고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경상권 동해안에 가끔 비가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해안 지역 대부분, 전남, 남해안, 제주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부분 해상에도 풍랑특보 내려져 있어서 높은 물결과 매우 강한 바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0.7도입니다. 날씨 정보 최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사고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지선 창원 쪽으로는 달성 부근에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지금 갓길에 사고 있는데요. 여파가 더해지면서 화원부터 답답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충청권을 지나는 분들입니다. 옥산 휴게소를 지나면서부터 정체를 만나게 되실 텐데요. 바로 청주 휴게소 부근의 사고 영향입니다. 갓길에 사고 난 화물차가 서 있고요. 여파로 8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이후로 수도권 구간이고요. 기흥에서 신갈 분기점 쪽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판교에서 반포 쪽으로도 출근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강동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어려운데요. 암사대교를 지나서는 4차로에 고장난 차도 있습니다. 하남 방향 행주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1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에 민주당 상황을 좀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박성준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재판정에 같이 가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갔고요. 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밖에서 대표님 오시는 거 보고 네. 또 재판 결과 나오고 네. 나오신 거 보고 그런 상황을 계속 지켜봤죠. 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입니다. 네.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도 좀 충격을 많이 받았죠. 네. 서서 과연 이런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실형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건가라고 하는 의아해했고요. 네.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는데 명확하게 저희들이 바라볼 때 이거는 정치 판결이고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일관되게 야당 대표를 정적을 주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의 재판 결과가 이어졌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판사가 인용을 해서 정치 판결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법정 밖을 나와서 그 네. 기자들 또 지지자들한테 한 말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재판 다시 하고 싶다 이건데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근데 항소 2심과 3심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느 때보다도 선거법은 633을 지켜라. 이거 지금 수십 차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2심. 뭐 앞으로 이제 그 재판 내용에 대한 거 지금 네. 얘기한 어떤 쟁점들 있지 않습니까? 김문규를 모른다에 대한 부분은 무죄였는데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가고 네. 또 국토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관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협박이라고 느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서
유죄를 이제 내렸다고 보는 건데 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 고 박사님도 정책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 정치에서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역대 대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경쟁했던 상대 후보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 선거 과정에 있었던 문제, 발언들을 가지고 정권을 창출한 이후에 상대 후보의 야당 대표, 야당의 후보를 이렇게 정적주기하는 역사적 사례가 있었느냐 이렇게 볼 때 처음 있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 정치적 재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야당 대표 상대 후보를 이 정치적 재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검찰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일하게 지금 그 이끌어왔던 하나의 테마가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네. 가족들까지 다 이제 사실 정치의 금도를 넘었단 말이죠. 김행희 여사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 7만 8천 원 그것도 자기가 쓰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검찰이 수십 차례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저는 과연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그 흐름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런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연민의 느낌, 야, 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칼날에 이렇게 많이 당하는구나, 수많은 화살을 맞는구나. 그 가운데 국민의 민심을 받들고 특히 이제 지금 민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대로 가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견제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것이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에게 힘을 실어줘서 이미 정권 심판을 한 번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정권 심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윤석열 정권이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더 검찰의 칼날로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번 이제 1심 판결로 이어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들이 민심의 법정 또 역사의 법정이 이재명 대표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를 그 정치 탄압을 했다. 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그게 이제 뭐 검찰도 저 행정부에 소속해 있으니까 검찰의 기소까지는 뭐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박성준 의원의 말씀은 검찰의 기소까지는 그렇게 규정을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판은 사법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사법부의 판결이 어쨌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윤석열 정권이 한 거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부가 그 아니라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왜 그 부분은 그러냐면 왜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이 우리가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주의에서 미국도 지금 대선 과정을 쭉 보지 않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했던 수많은 말들이 있죠. 그 말들에 대해서는 정치의 과정 속에서 선거 과정에서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그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언론이 검증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맡겨서 유권자가 판단을 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이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했을 때 실형이 나온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거는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든 언론인이든 이거 상식적인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실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1년에 이런 정치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죠. 네. 오늘 언론에 보니까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 판결, 그러니까 실형이라는 게 금고 이상 징역형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신문을 통해서 본 사례는 허경영 후보 사례를 어느 언론이 얘기를 하던데 그 경우에도 실형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뭐 사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은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으로 뭐 벌금형까지는 뭐 더 덜어 있으니까 근데 실형을 간 것은 이건 사법부가 좀 지나치게 정치적 판결을 내린 거다 이런 주장이신 그렇죠. 거죠? 네. 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지금 뭐 허경영 후보를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의 강력한 대선 후보가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 이후에 그 상대 후보의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실형을 만들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실제 민주주의 과정을 오히려 훼손시킨다고 봤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된 대통령 후보는 수용하고 포용해주고 그런 가운데 정치를 이어갔던 것이지 한마디 하나 가지고 그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그것도 기억이라든가 주관적 인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했고 그 가운데 법원의 판결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힘의 작용,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 토요일 집회에서는 그 이번 1심 판결을 한 사법부 그 재판부의 이름 판사 3명이잖아요. 합의부니까 한 명 한 명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성토가 있었다고 그 보도가 됐던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랬나 보군요. 그런데 그 이제 부장판사가 한성진 부장판사고요. 그 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보면 이제 주요 경력이 주로 재판 실무를 한 판사인데 주요 경력으로는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그 활동한 것이 유일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좀 진보 성향의 그 사법부 내 그 공보 모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뭐 정권의 정치적 탄압에 이 판사가 야합했다 이렇게 주장하기 좀 쉽지 않다. 야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지적들도 있던데요. 막 그런 판단을 떠나서 네.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이 재판 결과를 볼 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한 사안이겠느냐. 그럼 우리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상식적 수준에서의 재판 결과를 바라볼 때 이 판단이 정말 상식적 판단이었느냐. 저는 이제 언론인 출신이고 정치인으로서 바라볼 때 이 상식적 판단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하.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저희가 가까이 있는 언론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법조 출입 기자들. 그랬더니 이건 상식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판사 출신이라든가 검사 출신들의 변호인들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변호사 출신들에게. 저도 이제 취재를 좀 했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보니까 상식에 벗어난 판결이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걸 납득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 이렇게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재판의 결과를 바라볼 때 실제 그러면 이 독자적인 판단으로서만 이 판결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 판결이 이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뭔가 정권 차원의 뭐 그렇게까지는 뭐 저희가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선거법 1심 판결 후에 이제 많은 언론이 그 지금 이제 11월 25일로 네네. 예정돼 있는 그 위증교사 재판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 이런 그 예측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중교사 사건도 저 맥락을 정치적인 수사로 이어진 건데 이 자체가 사건이 2002년인가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 과정에서 뭐 아마 선거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건데 그럼 22년 전의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쭉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올가에 매기 위한 하나의 검찰의 수사에서 이어진 것이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있었던 거고 그것이 11월 25일 날 재판 1심 결과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 앞바다에서 수장의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군사 정권에 의해서 정치 테러였고 그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은 군사 정권에 의한 법정 선고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난 정치 테러에 의해서 성적 생명의 위기가 왔었던 거고 이번도 검찰과 이 재판 판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검찰 정권의 법정에 서게 되는 그런 위기에 있는 건데 저는 민심이 이거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국민들이 민심이 그 위기마다 지난 선거 과정 또 당심들이 이재명 대표 손을 잡아주고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 위증교사 사건은 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그 영장 실질 심사 때 네네.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때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있었던 적부심 심사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그 판사가 그 결국 영장 기각을 했는데 기각하면서도 이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나 하면서 이제 그런데도 다른 이러이러한 이유로 영장 기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위증교사 사건이 이제 다가왔으니까 그 당시에 그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의 판결까지 이제 인용되면서 지금 공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나 또는 일부 법조에서는 이 위증교사가 공직선거법보다 훨씬 혐의가 무겁다. 그리고 구형도 어쨌든 검찰은 1년을 더 해서 3년 구형을 해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기대와는 다르게 중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되게 그런 분위기가 일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은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아니 이제 이렇게 봐야죠. 네. 지금의 윤석열 정권은 네. 유일하게 목표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권력은 유지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에서 이재명 대표를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적 제거했던 거고요. 그것이 네. 이렇게 왔던 거고 한편 반문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의혹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야당 대표를 이렇게 죽여왔는데 그러면 정정당당의 검찰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아니면 민심을 받들은 검찰이라고 하면 대통령 관련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관련된 부분 의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방탄 수사를 하고 국민의힘은 김건희의 방탄 정당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렇게 야당을 옥죄고 수사를 통해서 결국은 야당 해체까지 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87년 체제 이후에 상대 후보였던 경쟁했던 후보에 대해서 그것도 자기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인 그리고 가족까지 탈탈 털면서 제물로 만들었던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당신들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 뭐냐. 비상식적이고 불공정에 의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심도 그렇고 당심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를 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하나도 흔들림 없이 단일대오 함께 하자. 이걸 다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 전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는 무리한 검찰 수사에 의해서 야당 옥죄기,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그럼요. 단일 대우를 네.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토요일 집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좀 날씨가 별로 안 좋았는데 비도 오고 그랬죠. 이 사진에 보면은 다 비옷을 입고 앉아 있던데 네. 좀 고생하셨겠습니다. 네, 저도 뭐 비 많이 맞았습니다. 비 맞으면서도 앞으로 아니 그 예측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험난한 예고들이 지금 앞으로 예고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국민 믿고 우리 지지자들과 함께 네.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거고 단일대우 형성하고 일치단결될 모습으로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고 근데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그 경찰 집계 제가 어느 보도에 보니까 경찰 집계는 2만 5천인가 그러니까 11월 2일 경찰 집계는 17,000 그리고 11월 9일 경찰 집계는 15,000이었다가 11월 16일 경찰 집계는 다시 2만 5천으로 이제 다시 는 것으로 이렇게 경찰 집계니까 뭐 네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주최 측의 그 주장은 전혀 다른 것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경찰 집계로 봐도 더 많이 모였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일기라든지 또는 재판 결과를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지금 박성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유죄 판결에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쳤다. 더 강하게 지금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갈까? 이를테면 11월 25일 위정교사에서 또다시 중형이 나올 경우에도 이 단일 대우가 계속 유지될까? 그리고 재판은 계속 있을 텐데 결국은 이 단일 대우라고 하는 게 어느 시점에선가는 무너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분석도 있고 예측도 있어요. 그건 바람이겠죠. 그런데 저는 큰 흐름을 봐야 된다고 봐요. 왜 네.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 믿음을 잃고 지지율이 이제 하락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무능이죠. 유능함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요 근래에 나왔던 문제 중에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거짓말을 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집권당하고 상관없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국가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확보했다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큰 흔들림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네. 과연 그렇게 또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윤석열 정권이 유능해서 국민들을 민심을 받들어서 잘하면 오히려 지금 얘기한 그 논리가 형성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신뢰를 잃은 가운데 국민들을 바라볼 때 과거와 비슷한 것이죠. 군사 정권의 민낯이 드러날 때 김대중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것처럼 이 검찰 정권에서 검찰의 신뢰가 깨지고 이 무능함이 보여지고 무도함이 보여졌던 이 모습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느냐.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하고 대안으로서의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준 거고요. 지금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보내준 것도 결국은 그런 차원의 큰 흐름에서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 주말도 집회가 네, 예고돼 집회하죠. 있던데요. 예. 이번 주말 집회는 어떻게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이제 주말 집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제 지난 총선에서 저는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의 민심이 국회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잘 리드하는 거고 네. 그것이 이제 같이 원내의 정치와 또 장외와 함께 같이 잘 조화를 이뤄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결국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대안적으로 우리가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일 때 민심의 강구함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계속 장애 집회를 하면 결국은 사법부 또는 판결을 불복하고 부정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재판 전략이라는 관점에서도 볼 때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는 거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많은 법조인들이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이 더불어민주당이 장애 집회를 통해서 그 투쟁 의지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사법부에게 압력으로 느껴져서 불리한 이 선거 결과가 나오지는 않도록 해야 되는 이런 점들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는 데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법부를 압력을 뭘 했습니까? 지금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 상식에 맞지 않는 재판 결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거고요. 법의 법적인 적용이 뭐가 잘못됐냐의 부분은 우리 또 당에 있는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렇지만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좀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야당으로서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든가 또 하나는 김건희 관련된 특검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잘못된 부분 또 명태균 씨를 통해서 지금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가 드러나고 있는 거고 선거 개입이 누굴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준석 의원을 통해서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국민 앞에 민심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민심의 법정에 있는 거 아니에요. 민심의 법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정치인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정권 또 민심의 바다에서 민심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위한 집회가 아니고 예. 윤석열 정권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다 특검하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좀
거부하고 있고 대통령도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이고 김건희 방탄 정당이고 그걸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고 수용을 하지 못할 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네. 관련해서 네. 지금 대통령의 제의 요구가 예정되잖아요. 예정돼 있어요. 네네.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 표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표결 결과 예상할 필요가 없이요. 저는 그 국민들이 지금 70% 넘게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흐름을 국민의힘의 집권당이 계속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더 많은 네.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가운데에서 김건희 여사 방탄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계속 남을 겁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방탄 정당의 김건희 여사 방탄 정당의 네. 수호자로서 계속 남을 겁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박성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교수 윤순진입니다. 올해 여름 너무나 더웠습니다. 평균 온도로나 열대야수로나 역대 1위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기록은 앞으로 또 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금사과, 금배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장바구니 물가에까지 기후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이 온실 기체를 배출하는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4, 5층 정도는 우리가 계단을 오른다든지 이러면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재활용하기 좋은 소재로 제작한 그런 물건을 구입하시고 과다 포장하지 않는 그런 제품을 구입하시고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는 워낙 소규모가 가능하고 분산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코니, 베란다 이런 데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에너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출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요즘은 금융기관에 가더라도 이 재생에너지 관련한 펀드 상품 이런 게 있어요. 그게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존재에서 벗어나서 에너지 프로슈머라고 표현하죠. 생산도 함께하는 그런 소비자이자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파특보는 전국 곳곳에 좀 내려진 곳이 있고요.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가 더 낮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현재 기온 서울은 0.2도로 조금 전에 영상권으로 올라서긴 했는데요. 영하 0.7도까지 전 시간 기온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관령 영하 6도까지 내려앉아 있었고 많은 지역으로 내륙에 영하 4, 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인 곳도 있었습니다. 낮 기온도 올가을 최저기온 예상됩니다. 서울, 세종이 7도, 대전 8도, 강릉, 광주 9도, 부산 13도에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 대부분 7, 8도 안팎, 남부지방은 10도, 11도 안팎을 예상하고 있고요. 당분간 춥겠습니다. 수요일 낮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이번 주 중 가장 기온이 오르긴 하는데 평년 수준으로 오르겠고 다시 주말 휴일로 가면서 더 추워지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겠습니다. 동해안만 차츰 흐려지고 오후부터 밤사이 경상권 동해안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은 대부분과 전남 남해안, 제주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0.2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품격 토론입니다. 이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두 분 모시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민 의원. 예상보다 훨씬 센 거죠. 저는 뭐 좀 고액 벌금 정도는 가능하게 유무죄는 뭐 무죄를 지금 뭐 계속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유죄인데 유죄면은 고액의 벌금형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들을 했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정치 관련자들 내지는 방송에 출연하는 정치 패널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근데 실형 1년 이건 지금 현재 그 양형 기준으로 봐서도 굉장히 센 겁니다. 지금 가중 요소를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징역 8월에서 2년까지거든요. 아니면은 벌금 500에서 1,000만 원. 이게 지금 양형위원회가 정한 가중 요소인데 징역 실형 1년은 굉장히 센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형이 나왔다. 네, 그렇죠. 근데 막상 나왔어요. 그 듣는 순간 어떠셨어요? 좀 저는 아이고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앞서고요. 아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네. 이 전국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가열차게 민주당이 나올 것이고 김건희 그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이제 직접 관련이 있냐 없냐는 좀 이따 뭐 토론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또 이제 좀 무식한 얘기잖아요. 전국이 훨씬 더 거칠어질 그러니까 거다. 이제 김건희 특검법 관련도 굉장히 거칠게 나올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이 문제 앞으로 있을 2심 또 다른 재판들 그리고 또 다른 기소가 이렇게 되면 또 불가피하게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돼서 전국은 여야 대치 그리고 이에 따른 여론의 동향 이렇게 봤을 때 야, 이 혼란을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김영우 의원. 뭐 이 판결 그 양형 결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게 민주당의 운명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돼 있고 재판을 받는 그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 대표로 있는 한 이거는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 또 총선 과정 이런 공천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런 그 중형을 선고받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제 강경 대응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이게 뭐 이재명 대표에게 판사들이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 씌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다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 또 이재명 대표가 취했던 행동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판결을 내린 건데 이거를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장애 집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그 이제 정치가 안 된다 생각이 되고요. 사실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제 국회고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입법의 주체, 국회 또 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집회를 또 계속 이제 주도해 나갈 텐데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일반 시민들은 이 집회에 참여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장애 집회다
정의로운 집회다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또 이제 검찰도 모자라서 법원, 판사까지 이제 겁박하는 이런 장외 집회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민주당이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집회가 성공할까요? 날은 또 계속 추워지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조금 자숙하고 방향을 바꿔서 법리 투쟁을 하겠다, 법리 논쟁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정치적인 사안이나 또는 정치인들이 사법의 그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뭐 사실은 그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제 현실 속에서는 불가피한데요. 그런데 사법부 판결이 나왔을 때 일단은 뭐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또는 승복할 수 없는 거라도 일단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고부터 시작하잖아요. 마치 한참 싸우다가도 조경하는 의원님하고 시작하듯이. 이번에는 지금 우리 김영우 의원 말씀하신 대로 뭐 장외 집회고 격앙된 분위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뭐 이게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저렇게 아주 거칠게 공격하는 언사를 당의 지도부 인사가 했다는 건 저도 사실 좀 놀랐어요. 토요일 일요일 집회와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이재명 대표 본인은 판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결코 죽지 않는다, 펄펄 살아있다, 더 큰 적을 향해서 손잡고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판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판결에 대해서 또 재판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불복을 하는 몸짓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 절대로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본인이 뭐 재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 출신으로서의 이미 다 충분히 학습이 되고 체득이 돼 있는 거죠. 네. 이제 오히려 판결에 대해서 뭐 미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격하게 얘기를 사법 부정을 하고 이 재판을 불복을 하는, 정말로 한판 붙을래? 뭐 이렇게 나가는 건 주변에 있는 충성파들입니다. 근데 그 역할 분담을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충성파들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얘기합시다라고 했을 수도 있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렇게 가는 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심일 뿐이다. 2심에서 현명한 재판관들을 만나고 설득을 하고 우리가 싸워나가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하고 이재명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맞는 논리일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격한 얘기들이 주말 사이에 오고 갔단 말이에요. 네. 아마 이 얘기들은 조금씩 잦아들어들기는 할 거예요. 전략 전술적으로도 그렇게 민주당이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은 불리한 것이, 재판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최초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여러 사건 중에 첫 번째 그렇죠. 1심 판결이죠. 이 사건은 특히 선거법 사건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선거법 사건에 1심 6개월 그리고 2, 3심 각 3개월씩 해서 1년 안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년 2달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9월에 전체 법관을 상대로 공문을 보냈거든요. 633 원칙을 지켜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선거법 재판이라는 특수성을 이재명 대표가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앞으로 6개월 내지 길어봐야 8개월, 9개월 안에 네. 3심까지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세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 주 초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잦아들 걸로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늘 권력 주변에는 이제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되는데, 뭐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죠. 이게 역할 분담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이 과잉 충성심의 발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발언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빨리 보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 당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민심의 총화, 그러니까 모든 민심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어야 사실 그게 활력도 있고
또 적응력도 있는 건데 너무나 이재명 당대표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당을 지금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구가 없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민주당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당장 지금은 잠재적인 그 대권 주자들, 민주당 내부에 대권 주자들이 지금은 입을 닫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판결이 떨어졌는데 그 이튿날부터 다른 목소리 내면은 그 좋지가 않잖아요. 예,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그 모습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가면 아마 밖에서부터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아마 현역 의원들보다는, 현역 의원들은 워낙 뭐 지금 친명계가 압도적이니까요. 아마 밖에서부터 이야기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가가지고 내후년 지방선거 치르겠느냐 말이죠. 뭐 대선 연기는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지방선거 못 치른다. 당이 이렇게 돼가지고 되겠느냐라는 목소리는 저는 분명 나올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엄동설안에 제1야당이 민생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진퇴양난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장외 집회 중단하겠다. 민생, 여러분은 민생에 신경 써달라. 저는 민생에 신경 쓰면서 법리 논쟁하겠다.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린 말씀을 지킬 가능성은 거의 뭐 5%도 안 되죠. 그래요. 자, 이 지난주에 있었던 1심 판결을 이제 언론이 보도하면서 또 장외 집회, 토요일에 있었던 장외 집회까지 보도하면서 여러 언론에서 25일 그 위증교사 재판을 그 보도 연장선에서 이제 예측 보도를 했는데, 그 먼저 중형이 나올 경우에 법정 구속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격양된 반응과 거친 공방이, 이게 뭐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뭐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한 겁니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억울해하면서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법부가 받는 그 전체적인 느낌 같은 거는 좀 또 그와는 좀 별도로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 위증교사 재판 25일 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먼저 이 선거법 재판에서 이렇게 중형이 선고된 것을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 법리 논쟁 또 물론 있습니다. 백현동 문제하고 이 김문기 씨 아느냐 모르느냐는 법리 논쟁도 있습니다만은 재판 지연과 재판 방해 내지는 재판 태도가 상당히 또 많이 작용을 한 걸로 보여요. 그 133페이지짜리 그 판결문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행간의 재판 태도 불량, 재판 방해 이런 것도 보여요.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이번 25일 판결은 법리상으로 일단 굉장히 무거운 형벌이 예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다가 이것도 굉장히 질이 좋지 않고 재판 방해 전략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집요했어요. 이 재판은 굉장히 단순한 재판이라서 사실은 심리가 한 3번 정도면 끝나는 재판인데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됐고요. 그 재판 방해 지연 전술이 먹혀 들어갔다고 봐야죠. 이걸로 봐서 재판부가 결코 그렇게 피고인한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것도 중형 선고가 예상이 돼요. 그러나 이제 국힘당이나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듯이 뭐 법정 구속, 저는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판결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은 법조에 조금만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예상이 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25일 재판이 또 눈앞에 전개가 됐을 때 이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클 거예요. 이건 1심 재판이지만 이것은 이미 작년 9월에 유창원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심사를 하면서 그때 이미 1차 판결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범죄 혐의는 그때 결정문에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이렇게 이제 2개의 1심 선고가 나오고 또 김혜경 씨 재판 결과에 따라서 검찰이
법카 문제에 대해서 기소를 하기로 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사법 리스크는 점점 더 무게가 커지고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안고 가기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까 그 김영우 의원 뭐 재판 바로 다음 날부터 뭔가 다른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정치적인 관성상 연하야나 그런데 그러나 컨틴전시 플랜 B에 대한 고민을 안 하면 그것도 또 정치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사실 민주당 그 현역 의원들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의원들이지만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집회 나오라는 이 연락들을 다 받고 안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긴 나가는데 굉장히 그 어렵다는 얘기들을 좀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은 나중에 또 선거를 치러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민심에 반하고 또 현직 당대표가 이렇게 1심 선고를 받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거는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걱정을 다들 하죠. 그래서 이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렇게 강경 모드로만 나갈 수 있을까? 지도부는 지금 뭐 강경 모드로 나갈 수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대중과의 괴리 현상이 이제 시민 정서와의 괴리 현상이 분명히 생기죠. 그래서 오래 가진 못할 것이고 결국은 저는 김동연, 뭐 김부겸 또 해외에 있지만 김경수 또 이제 뭐 정세균, 이낙연 이런 그 많은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 과 함께하는 또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그 정치인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살아야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 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너무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살아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살아남는 그 방법을 분명히 모색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신경민 의원님. 지금 이런 중립적 의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비명행사 공천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내의 경우에는 중립적 의원들을 규합할 수 있는 중간 보스가 마땅치가 않고 눈에 띄질 않아요. 이게 지금 현실적인 고민이고요. 원외에는 제법 있습니다. 원외에는 그 비명 행사 때 행사 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그때 시체가 즐비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 원외에 있기 때문에 원외에서는 움직임이 사실은 감지가 돼요. 열심히 모이고 연락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23일 집회가 또 있거든요. 23일 집회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중립적인 이 유권자들이 사실 모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 선고를 중형 선고를 보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23일에 가시적으로 일단 드러나고요. 25일 또 선고가 있고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때 중간 보스가 없는 민주당이 뭐 이런저런 움직임이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경우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때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알겠습니다. 중요하게 될 겁니다. 예. 제가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판을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이다. 뭐 그건 이제 검찰 수사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지금 이번 재판 결과도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이제 두 분이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사법부와 전면 대결로 가는 거는 이게 현명치 못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현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규정 짓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하는 투쟁을 열기를 계속 되살려 가면서 이를테면 장애 집회는 이제 그걸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이게 사법부의 그 심판 판결은 그 이재명 대표한테 좀 유리하게
뭔가 좀 가벼운 형이라든지 아니면 무죄라든지 하는 거를 이끌어낼까 뭐 이런 두 가지 고민을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제대로 이 조화롭게 이걸 현실화 시켜내기가 쉽지 않은 사안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알겠어요. 어떻게들 두 분은 지금 이걸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 양립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 법리적인 투쟁도 하고 또 윤석열 정부 정권에 대한 투쟁도 하고 이것을 잘 해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너무나 컸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는 워낙 이재명 당대표의 당처럼 민주당이 이렇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퇴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불행이고 그게 민주당이 처한 운명이다. 그래서 그거를 잘해내기가 어렵고 그거를 정말 잘해내려면 이재명 당대표가 아마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정국이 바뀌려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도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민주당은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말은 민심의 법정이 있고 역사의 법정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2심을 또 앞두고 있고 다른 또 위증교사는 1심을 또 앞두고 있고 이게 처한 실질적인 현실인데 이걸 외면해 가지고는 민주당이 저는 헤어날 길이 없다 생각합니다. 신경민 의원. 민주당의 태도 전환이 필요하죠. 지금까지는 윤 정권하고 이재명 대표가 적대적 공생을 해왔다 그러면은요. 이제 앞으로는 태도를 국민적인 평가는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두 개의 문제는 다 정리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아마 민심이 저는 자연스럽게 점점 지지를 받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힘당이나 민주당은 현재 그런 고집스러운 자기 진영만을 고수하려는 자기 진영만을 어떻게 번성하게 해보려는 거에서는 벗어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대적 공생관계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면 계속 이렇게 가면 적대적 공멸록하고요. 새로운 세력이 튀어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여건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재미있는 말씀이십니다. 뭐 양당은 뭐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 세력과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세력 또는 뭐 윤석열 정부 사이에는 뭐 의도나 사전 무슨 시나리오는 없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좀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이제 굳혀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적대적 공생 관계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많은 평론가들이 그냥 분석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구도로는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네. 그리고 이런 적대적 공생 관계는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계속 서로 간에 안 해도 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건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닌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대로 국민들로부터 다시 지지받을 수 있도록 뭐 그게 개혁이 됐건 혁신이 됐건 뭐든 좀 해야 된다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어떻게든 매일매일 끼니를 때우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나 또는 그 이후에 뭔가 좀 비전을 좀 국민들한테 다시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새로 정치가 좀 스타트돼야 된다. 지금 두 분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두 사람에 대해서 여야의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일단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미 실력과 자격과 찾을 문제를 다 검증이 됐다고 봐야 될 거예요. 지난 2년 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반성을 해서 뭔 개전의 정을 보이든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대책을 지금 여야가 내놔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그 혼란을 생각하면은 이 혼란은 아마 끔찍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제 두 분이 그런 문제의식을 지금 같이 갖고 계시니까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자 짧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말씀도 좀 듣고 싶으니까요. 예, 김영우 의원. 일단 국민의힘은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이라든지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 때 밝혔던 나름대로의 개혁 방안이 있었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이미 중단에 들어갔죠. 그 나머지의 어떤 개혁 방안, 인적 쇄신 이것도 점차적으로는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당도 그런 거에 또 힘을 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민생 쪽으로 해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 정책도 빨리빨리 세워 나가야 될 거예요. 당도. 그다음에 이제는 그 쇄신 경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쇄신 경쟁을 하는 당이 미래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거로 이제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민 의원님. 그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특검은 이건 안 갈 수가 없을 거예요. 또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뭐 시끄럽겠지만은 결국은 특검은 갈 수밖에 없는 가고야 마는 뭐 그런 현안이 된 것 같고요. 쇄신도 뭐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리더십 문제를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안에 이제 제가 중간 보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혼란을 겪더라도 이 문제, 리더십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방향을 정해서 이걸 국민들 앞에 선을 보이고 우리 민주당은 이 리더십으로 똘똘 뭉쳐서 이 혼란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국민 앞에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여야 모두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신 거네요. 근데 이제 예.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지는 저는 현실은 또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세요. 자, 김영우 의원, 그 야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권은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답이 없는데요. 뭐 이재명 당대표가 좀 이렇게 강경하고 또 오로지 살아날 길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저는 민주당에도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민심에 가깝냐 이거 경쟁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민심하고 진짜 민심하고 지금 저는 괴리가 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장외 집회를 하면서 이거 엄청난 정치 판결이고 잘못된 판결이고 사법부가 무너졌고 민주당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당을 떠나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재명 당대표 문제 있지 않았느냐.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빨리 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그래도 받아들이고 민생 경쟁하면서 그다음에 좋은 예. 주자들 이제 경쟁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네. 야권이 장애 집회 계속 해야 됩니까? 중단해야 됩니까? 신경민 의원. 장애 집회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23일 집회는 중요합니다. 23일 예. 집회의 분위기나 이번 주 집회는 중요하니까 하고. 예, 아니 중요하니까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은 거기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지도 야당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예. 숫자도 중요. 그러니까 질과 이번 집회의 질과 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정확한 여론조사도 하고 진짜 민심이 어디 있나 이게 뭐 민심의 법정은 영원하다 이런 막연하고 잘못된 얘기하기보다는 민심과 너무 멀어졌죠. 사실 예. 민주당도 여태까지.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번 주말 집회가 중요하다는 데는 이제 공감을 하시고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예,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이번 한 주 월요일 아침에 이번 한 주의 주요 정치권 소식들을 쭉 한번 예상하고 정리해드리는 위클리 정치입니다. 원영섭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남미에 가 있습니다. 예. 아펙 회의는 끝났죠. 예, 아펙 회의는 이제 끝났고 그 18, 19일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브라질에 지금 가 계십니다. 예. 네. 상당히 빡빡한 일정 소화하고 있던데요. 시진핑과도 만나고. 예. 지금 짧은 일정이지만 만나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각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이슈를 이제 압축적으로 소화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행군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아펙 회의도 중요하고 G20 회의도 다 중요한데 지금은 트럼프 당선인과 만날 수 있느냐 이게 정치적으로 제일 그 핫한 이슈였어요. 예. 근데 트럼프 당선인 쪽에서 아예 입장을 발표를 해버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그 G20 정상회의에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은 당선인 신분이라서 참석할 수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20의 주제도 트럼프 당선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많은 분들이 그 각국 정상들이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트럼프 당선인을 만날 수 있는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쪽에서는 이제 취임식 전에는 다른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다만 그래도 비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마 트럼프 당선인이 중요한 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세팅을 그 캐비넷을 세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본인도 고민이 많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계속 있어서 아마 다른 정상들을 만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인사 문제 잠깐 언급하셨는데 예. 너무 즉흥적이고 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좀 졸속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처음부터 스텝이 꼬이고 있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언론의 그 보통의 태도는 굉장히 좀 비판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번에 대선 때도 보여줬고 트럼프 일기에서도 그런 태도는 계속 보여줘서 그런데 지금 어쨌든 대통령을 두 번째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두 번째 하는 과정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숙고가 없었을 거라 보이진 않고요. 하지만 지금 많은 젊은 분들을 기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40대로 많이 기용을 하고 계시고 핵심적인 그런 그 요직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인사에서 소외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소외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겠네요. 굉장히 젊은 내각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대통령 그 백악관 대변인 27세 여성 아주 파격적인. 예, 그리고 국방장관 또 40대고 그 정도로 굉장히 젊은 내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국내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말 토요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가 있었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 또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예정돼 있고 이런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저번에 금요일에 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아마 본인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중형일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는 생각을 못하신 걸로 보여져요. 여러 가지 상황들도 보고. 근데 법조인들이 생각할 때도 이거는
조금 이렇게 엄격하게 판단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 재판 과정에 임하는 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법 파괴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그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꽤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아마 그 벌금형이 나와서 항소심에서 그거를 줄여나가는 이 정도는 많이 예상을 했을 거예요. 아하. 근데 그 넘어서 지금은 항소심에 가가지고 이대로 가서는 뭐 피선거권 박탈이 거의 예 그래서 많이 이렇게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그래서 장외 대회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의 분위기나 이런 걸 볼 때는 뭐 위중교사 판결까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잠시 이렇게 기세를 올릴 수는 있는데 그게 계속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판결은 내려져 있는 거고 다만 민주당은 근데 좀 정무적으로 정교하게 움직이는 체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재명 대표라는 그런 리더십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러니까 원로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 그룹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정교하게 이걸 교환한다는 교체한다는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세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나름의 그 어떤 질서 있는 맞습니다. 교체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항상 그렇게 그 위기 상황에서 잘 돌아가는 게 역대 있어가지고 저는 뭐 그게 이재명 대표 위기는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민주당의 위기까지 확전이 되느냐 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예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복원력은 아직 건재하다. 예, 정무적인 능력이 강한 당이 사실은 민주당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좀 그 질문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아주 기본적인 사실부터 좀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1심이 22개월인가 걸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보자는 거니까는 재판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다. 또는 길게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듯한데 그건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니 본인은 좀 길게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작동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사건 자체는 단순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아마 이화영 재판 항소심만 하더라도 금방 이제 그 결심이 되고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화영 재판도 1심은 굉장히 오래 끌었어요. 네, 오래 끌었어요. 네, 오히려 이화영 재판이 사실관계는 더 복잡하거든요. 그 쌍방울 대북 성공, 예, 불법 성공 의혹 사건. 예, 근데 그거조차도 항소심에서 짧게 끝나는데 훨씬 더 간단한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이 항소심에서 뭐 기초부터 다시 봐도 짧게 끝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럴 재판입니다. 시간이 재판이 길게 갈 가능성 별로 없다. 네,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길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1심에서 징역형 1년이 나왔는데 네네. 2심에서 되게 조금 형이 감해진다고 그러는데 아예 무죄가 나올 가능성과 형이 감해질 경우에 뭐 이를테면은 벌금형으로 떨어져서 뭐 의원직 유지하는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 보통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요. 네. 하지만 그 뭐 일단 무죄 추정 원칙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네네. 근데 1년 이상의 그런 징역형이 나온다는 거는 선거법으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이미 뭐 그거는 다른 판사들이 봐도 유죄가 아니냐라는 거는 좀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재판부가. 그리고 그 형기의 문제인데 아무리 그 1년형을 감액을 하고 감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로 내려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그 선거의 관행상 그런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과연 다른 요소가 뭐가 있을지 그런 형량을 감액하는 게 조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23일 그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지금 예고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늘 집회를 하다 보면은 누가 얼마나 많이 모으냐 뭐 이런 거 갖고 하게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뭐 벌써 뭐 몇 번째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근데 그게 그 추세가 중요한데 이게 증가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감소 추세인데
아마 처음에는 꽤 쇼크를 받은 상황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살고 죽는 길이 민주당이 살고 죽는 길하고 같은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리더십을 교체하는 거나 아니면 그 위기 상황의 정무적인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또 민주당이 강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작동이 되면 네. 이것은 뭐 장외 집회보다는 오히려 그 이런 사법 리스크 이후에 대한 대비로 그 포인트가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트럼프 리스크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우리 예. 재계에서는 예. 워낙 막 변화가 막 크고 예. 실제로 우리 경제에 좀 부담을 주는 일들이 벌어져서 환율 관련 금감원에서 긴급 점검회의가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일 금감원에서 환율 관련 긴급 점검회의가 열리는데 원래 환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1,400원입니다. 네. 근데 저번 12일에 1,403.5원을 네, 기록했어요. 1,400을 깼어요. 예, 네. 1,400원이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동안 사실 윤석열 정부가 잘 막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는 과거에는 항상 높았습니다. 근데 그 미국이 이제 고금리 상태로 네. 돌입하면서 미국보다 낮은 금리 상태를 그렇죠. 우리나라가 유지하면서도 수출, 환율, 물가를 어느 정도 꾸역꾸역 잘 막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어떤 강달러라는 그런 신호를 시장에 그냥 확 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환율과 관련한 긴급 점검회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는 금리든 세제 혜택이든 어떤 식으로 달러보다 원화를 보유해서 더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걸 몇 개를 투자자들한테 던져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그 외환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안정되죠. 안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뭐 금리 문제도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세제 문제도 그 검투세 같은 거는 뭐 이제는 시행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가야 될 때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여의정협의회가 지금 일단 개문 발차했어요. 야당이나 의료계 일부가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일단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의협은 그 사이에 그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이 됐죠. 예. 박형우 비대위원장 오늘입니까? 향후 구상을 발표하겠다고. 예, 그 박형욱 비대위는 제가 볼 때는 협의를 위한 비대위로 보입니다. 예, 초강경파였던 그 이명택 회장을 무려 탄핵시키고 새로 이제 비대위 상태로 간 거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런 의대 정원 문제하고 그 강경 일본도로만 가겠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의협도. 예. 근데 특히나 이제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의사지만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사법연수원 37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그 제도적이면서 실무적인 네. 협의들 그런 협의까지를 감안해 가지고 지금 그 비대위원장이 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대 정원 문제만 계속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료사고 특례법처럼 그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변경될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 좀 지켜보죠. 마지막 그 주제입니다. 그 지금 엔비디아가 엄청 뜨겁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 발표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그동안 이제 뭐 워낙에 그 서프라이즈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서프라이즈에는 사람들이 좀 무감각해지는 수준까지 간 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그런 실적 발표가 중요한 게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부동산 경기를 파악할 때도 강남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를 그렇죠. 가지고 거꾸로 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 업체니까 여기서 이제 서프라이즈가 일어나면 굉장히 이렇게 주식 모멘텀이 전 세계적으로 살아 있구나 보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와 연동이 또 돼 있어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5만 원이 깨져서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뭐 4만 주가 됐다가. 예,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실적이 낮다라고 하면 이것이 특히나 안 그래도 힘든 삼성전자 주가에 더 부담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목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원영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흐름이 조금씩 나아지곤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 중심으로 살펴드릴게요. 남해 일지선 함안 쪽으로 내서 분기점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1차로가 차단되면서 서마산부터 꽉 막혀 있습니다. 대전 남부고속도로 산내 쪽으로는 구봉터널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대전부터 정체되는 이유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70 물류 부근 지나기도 답답하실 텐데요. 여기도 사고가 있어서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이고요. 광암터널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하남 분기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은 강변북로 일산 쪽인데 동호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여기는 원효대교로 못 가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네, 스포츠 먼데이입니다. 스포츠 먼데이 KBS 김완수 기자입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이거 아쉬운 소식부터. 네. 우리 야구 대표팀이 왜 이랬어요? 첫 경기 타이완한테 진 게 좀 뼈아픈 상황이 됐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네, 첫 경기 잘 풀어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사실 그래서 마지막에 4차전에서 도미니카 역전승을 했을 때만 해도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네. 우리가 자력으로 4강에 갈 수는 없지만 쿠바가 일본과 또 이렇게 타이완에서 이겨주고 또 호주가 타이완을 좀 이겨주면 우리가 좀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어제 그냥 일본이 쿠바를 7대6으로 이겼습니다. 사실 8회까지만 해도 6대6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좀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이제 8회 말에 일본이 한 점을 내고 9회 초 마지막 그 쿠바의 기회가 원아웃 만루 기회였어요. 원아웃 만루 기회고 비가 막 내리고 근데 이제 그 후지하라라고 마무리 투수가 올라왔는데 빗속이니까 초반 제구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볼넷 하나 얻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삼진으로 투타자가 물러나면서 정말 아쉽게 우리 입장에서 정말 아쉽게 쿠바가 7대6으로 졌습니다. 아니 근데 맨날 그렇게 대진표 보면서 막 마음 조이고 있어야 돼요? 저희가 2008년까지만 해도 기억하시겠지만 경우의 수 이런 거 야구에서는 계산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제 잠시 후에 1시부터 호주와의 경기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경기를 이겨도 이제는 그 4강에 갈 수 없게 됐습니다. 4강 진출은 실패. 그래서 그러나 마지막 게임까지 우리 흔히 말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능성을 발견하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미국과 베네수엘라, 일본과 타이완이 이제 우승을 다투게 됐습니다. 그래 역시 그 타이완과의 1차전 패배가 내내 대표팀 전체에 짐이 됐던 것 같아요. 자. 팔레스타인과의 월드컵 3차에서 마지막 경기인가요, 이게? 네. 올해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마지막 경기. 근데 어제 이제 그 쿠웨이트전 이기고 기분 좋게 요르단으로 이동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은 지금 전쟁 중이라서 경기를 할 수 없어서 중립 지역인 요르단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내일 밤 11시인데 사실 팔레스타인 하면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지난 9월 5일이죠. 9월 5일 홍명보 감독이 첫 경기를 시작했는데 홈에서 0대0으로 비겼어요. 그래서 이거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이 피파 랭킹 몇 위? 지금 100위입니다. 우리는 몇 위예요? 22위입니다. 그러니까 22위가 100위하고 비겨버리니까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올해는 아시안컵 때부터 우리가 요르단한테 이제 80위권은 요르단한테 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갔는데 그 이후에 5만 3대1로 이기고 또 요르단 2대0, 이라크 3대2, 또 마지막 쿠웨이트 3대1까지 매 경기 2골 이상을 넣으면서 지금 이제 4연승, 이제 5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현재 승점 13점인데 만약에 5연승을 거두게 되면 승점이 16점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2위하고 승점 5점 차인데 사실상 8분 응선, 9분 응선 넘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 외국에 보면 이제 위 글로벌 풋볼이라고 해서 축구 통계를 다루는 이제 매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본선 직행 확률 99.7%라고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0%인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에서 우리가 100위 팀과의 무승부 이런 거 좀 아픔이 있잖아요. 그걸 좀 취소했으면 좋겠고 축구협회장, 축구협회 행정 또 감독 선임 문제로 어지러운 상황인데
그래도 뭐 올해 그냥 시끄럽게 시작했지만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약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지금은 뭐 회복이 돼서 네. 뭐 리그에서도 뛰고 프리미엄에서도 뛰고 그러는데 일단 이제 부상으로 A매치 대표팀 경기에 출장이 어렵다고 했을 때 우리가 네. 이제 다들 걱정했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네. 그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대타라 그럽니까? 네. 나가가지고서 스타 되는 경우들이 지금 축구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홍명보 감독이 처음 이제 플랜 B를 가동하겠다 했을 때는 네. 우리가 위기다 또 우려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기회를 잘 살린 2000년대생들이 있습니다. 어허. 예. 지금 그 뭐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배준호 선수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손흥민 선수와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측면도 돌파하고 또 골도 넣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정말 특급 조커로 쓰기에 적당한데 손흥민 선수가 한 60분 정도 뛰어주면 나머지 30분 이상을 배준호 선수가 커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우리가 항상 뭐 우리 한국 축구의 문제 골 결정력 부족이었는데 요즘 그 오영규 선수가 들어오면서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안정되고 있거든요. 예. 쭉 살펴보니까 2000년대생 우리 대표팀 26명 가운데 6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 네, 이강인 선수. 지금 말씀드렸던 배준호, 그다음에 오영규 선수, 그다음에 그 이을령 선수의 아들인 이태석 선수, 그다음에 이번에 대표팀 명단에 오르자마자 경기에 출전했던 이현주 선수, 그리고 수비에 이기혁 선수. 이렇게 6명이나 있어요. 26명 중에 6명. 그리고 그중에 4명이 지금 경기를 경험했다고 하면은 이 선수들이 이번 5차전에서 만약에 출전 기회를 잡는다고 하면 더 돋보이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격, 수비 또 미드필더 라인에서 안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한국 축구의 전성기 하면 2002 한일 월드컵 때를 떠오르게 됩니다. 네. 그때 뭐 이영표 선수를 포함해서 멍장 많았잖아요. 예. 그 선수들만큼 그래서 다시 한번 황금 시대를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기회를 잘 살려서 본선에 출전하고 싶을 거잖아요, 이 선수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의 꿈을 이룬다고 한다면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은 의외로 한국 축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00년생이면은 이제 우리 나이로 초반입니다. 예, 네. 윤석열 나이로 24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축구 대표팀 입장에서도 딱 허리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젊은 경험이 없지만 패기만만한 젊은 선수도 아니고 네. 또 이제 연륜은 있지만 조금 이제 노쇠 징후가 보이는 20대 후반도 아니고 딱 허리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허리인데 약간 든든한 허벅지까지. 허벅지까지. 예. 왜냐하면 뭐 지금 조현호 선수가 아마 거의 그 아까 말씀하신 노장 측에 낄 거고요. 그다음에 네. 우리 지금 그 뭐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저기 그 누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선수들은 한 96년생들이 96, 97년생들이 지금 손흥민 선수는 92년생. 네, 92년생. 32이죠. 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캡틴이 32살. 예, 캡틴은 위에 그다음에 이 선수들은 이제 아래. 24살, 5살 요 사이.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대표팀이 젊어질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세대 교체를 생각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많다는 거고 예. 또 여기에 또 숨겨진 한 선수 있잖아요. 아직 경기 뛰지 않았지만 양민혁 선수 토트넘에 이제 가게 되는데 예. 그 선수가 조금 더 성장해 준다고 하면 다시 2000년대생들 중에 굉장히 많은 주축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는 2000년대생으로 채울 수 있는 대표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주 걸출한 월드스타 중에는 10대 후반에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덜어 있잖아요. 예, 뭐 야마네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그런데요. 예. 그런 선수들은 어려서부터 그 프로팀에서 성장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맞아. 유소년 출신들이죠. 우리는 아직 이제 학원 스포츠에 성장하고 일부 선수들이 이제 그 우리 프로축구의 그 육성군에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 프로축구가 조금 더 성장을 한다면 이제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뭐 10대 후반에도 대표팀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나올 수 있게 되죠. 그래요. 네. 자, 여자 프로농구 이게 겨울은 뭐 농구의 계절이라고들 그러는데 뭐 남자 프로농구가 뭐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스피디하지만 여자 프로농구는 또 완전히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뭐 아기자기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은행이 초반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아니 왜 우리은행이 초반 주도권을 잡는 게 이상하냐 그러는데 지난 시즌 우승팀이거든요. 지난 시즌 우승팀인데 초반 주도권 잡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박지현하고 박혜진이라고 하는 팀의 주축 선수 두 선수가 이제 팀을 떠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5명 중에 2명이니까 아니 뭐 40%. 근데 실제로 이 선수들이 경기 장악력은 한 6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차 떼고 포 떼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아니 배구에서 김연경 떠난 거랑 비슷한 네, 거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은행이 그래서 상당히 초반에 고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1라운드도 뭐 공동 2위, 2라운드도 공동 2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주장이고 마돈니인 김단비 선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첫 3경기에서 30득점 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 대단하네요. 예. 예. 보통 왜 30득점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대단하네. 예, 우리가 서장훈 선수로 생각하면 예. 국보급 센터 서장훈 선수가 20득점이 평균이었거든요. 그래요. 그걸 비하면 예. 거의 그보다 10점을 더 넣는 건데 그래서 23년 전 정선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한때 있었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 그때가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요즘 경기 자체로 보면 25.5점으로 평균 득점 1위, 리바운드 굉장하구나. 1위, 스틸 1위, 팀 공헌도 1위. 근데 정말 저거한 건 본인은 60점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본인이 60점, 70점. 현재 자기 실력이. 예,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골 많이 넣고 리바운드 많이 잡는다고 경기 잘하는 거 아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참 겸손하기까지. 자 마지막 소식 짧게 김민선. 예, 이게 뭐 이벤트 게임이긴 하지만 여자 프로골프 투어 위믹스 챔피언십에 상관왕으로 윤이나와 경쟁해서 물리쳤어요. 네, 우승을 했네요. 예, 이 대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 대회인데 네. 그 투어 포인트 상위 랭킹 24명만 초청해서 하는 경기거든요. 근데 첫날 하필이면 첫날은 매치 플레이, 두 번째 날은 우리가 보는 스트로크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네. 첫날 첫 경기가 그 윤이나 선수, 삼관왕 선수, 삼관왕 포인트, 그다음에 최저 타수 삼관왕을 차지한 이 선수하고 경기를 했는데 세타 차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파이널 A 라운드에 가서 2라운드를 했는데 6언더파 공동 선두를 해서 김수지 선수하고 또 연장 승부에 가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이게 첫 우승입니다. 지난해 처음 LPGA 데뷔해서 첫 우승을 한마디로 왕중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대회에서 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김환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1월 18일 월요일 정격 시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국입니다.